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로 초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기업들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 중심의 새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선 각자 도생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꽤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면 거의 지금 용량 초과, 한도 초과 이럴 정도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통상 문제를 비롯해 금융 불안, 여기에 정치적 이슈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가장 큰 적인 초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0년부터 이어져 온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AI 기술력과 관련해선 전 세계 10위권 바깥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AI 우리나라의 기술력 어느 정도라고 약간 평가하실 수 있을지. 장착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중속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책으로는 해외 투자를 꼽았습니다. 수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모델 중에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해외 투자입니다. 솔직히 반도체가 잘 되기를, 자동차 잘 팔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는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이나 인베스트를 해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 회장은 AI와 해외 투자 중심의 경제 모델 전환을 하려면 결국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의 원팀이 되게 필요하다. 이게 그냥 원팀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잠깐 나가서 하는 원팀이 아니라.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양대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오늘 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포문을 연 건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먼저 이 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주 충실 의무 등과 관련된 이제 우리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네. 상법 개정안을 지금 체제하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과 이어서 자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엎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두둔했습니다. 네. 나아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체제에서도 이런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재갈공명이 와도 한국 시장은 안 될 거다. 이런 강한 워딩까지 사용하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오전 시간대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언론을 만나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상법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선의의 어떤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두 사람 모두 이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재계에서 우려하는 이 부작용을 두고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 개정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의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재계는 이렇게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넓히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이사가 어느 쪽에 충실해야 할지를 규정하지 않아 위헌 논란 및 이사들에 대한 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 원장은 오늘 재계가 가짜뉴스를 펴고 있다며 미국 상장 기업의 80%가 위치한 델러웨어주의 회사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요약하면 여당과 금융위원회, 재계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깝고 이 금감원과 야당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조금 이제 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논란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예, 우선 이 거부권, 정확히 말하면 제2요구권의 행사 기한은 오는 4월 5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거나 공표를 해야 하는데요. 향후 일주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는다면 선택권은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 원장은 상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해 상법 개정안 공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그간 여야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거부권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높게 점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공표를 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470원대에 진입하는 등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달러화 수요 때문에 당분간 원화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환율이 단기적으로 1,48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오늘 환율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9원 내린 1,466.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하락했지만 2월 말엔 1,430원 아래로 낮아졌던 환율이 한 달 만에 40원가량 뛰어오른 건데요. 특히 어제는 50일 만에 장중 1,470원을 터치하며 연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오름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상승세는 정치 불안뿐 아니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달러 강세에서 촉발된 측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달러화가 트럼프 취임 전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와 거의 동조해서 움직이던 환율이 올해 들어선 괴리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원화는 약세가 지속되는 국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환율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국내 정치 불안, 미국의 상호 관세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 한 달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이 튀르키예 리라화는 4.1%, 한국 원화는 2.2% 하락하며 뒤에서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튀르키예와 한국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을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원화 가치가 달러 움직임에 동조되기보단 국내 정국 불확실성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또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에 탄핵 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탄핵 여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불안이 심화하면서 원화 가치를 더욱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달 2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더티 15 국가가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특히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상 상호 관세의 영향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이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4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다며 이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두는 곳도 나왔는데요. 다만 외환 당국은 실개입 경계감에 환율 상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높은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엔 미세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탄핵 선고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뭐 다소나마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이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심판일 전후로 장중 10원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등 변동성은 높았습니다. 다만 선고 이후 이 환율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당시와 달리 지금은 탄핵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갈라져 있는 만큼 환율 하락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수급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율의 하향 안정화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난 24일까지 내국인의 해외 투자 순매수 규모가 152.9억 달러입니다. 작년 한 해도 이 순매수 금액이 아주 높았는데 올해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인데요. 이 같은 달러 매수 수요가 환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수급상 부담은 트럼프 행정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의 추세적인 하향은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늘 코스피 1%대 상승했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을 만든 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대형주들이었고요. 미국 시장 공약 강화 소식과 배터리 산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발언이 전해지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간만에 급등했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에 더해 오늘 한화가 배정받은 물량 100%를 인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장중 반등했습니다. 하나는 배정된 신주 162만여 주를 주당 60만 5천 원에 인수해 총 9,8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한 건데요. 한화의 유증 100% 참여 발표에 기관 투자자들 7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싸늘했던 시장 반응도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24일, 신주는 6월 24일 상장 예정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용 금속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전망과 중국의 부양 정책, 구리의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글로벌 구리 가격 1,13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오늘 구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풍산입니다. 전체 매출 중 구리나 구리 합금을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신동 부문이 60%, 방산 부문이 40%로 구성되어 있는 풍산. 증권가에선 방산이 실적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높아진 구리 가격으로 풍산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풍산에 대한 눈높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 시장 가격 왜곡 현상을 만들고 있는 임대차 입법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지금의 제도가 전세값 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자, 정부가 임대차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주간 전세 가격이 임대차 입법 도입 이후 서울과 수도권 모두 평균 2배 가까이 올랐고 지방은 3배 넘게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곳과 행사하지 않은 곳 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임대료 상한을 낮추면 전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고 요율을 높이면 신규 전세 가격 상승률이 크게 감소하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입법의 유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제도 도입 전으로 복귀, 즉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지역 상황에 맞게 제도 시행에 차별을 두고 현재 5%인 임대료 상한을 10%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네, 이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는 알겠는데 임대차 제도는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당장 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임대차 입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안착 단계에 들어간 임대차 제도를 흔들어 전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도입한 법안인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될 거란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고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고율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두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택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분양 예약제 등도 정책에 담겼습니다. 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거나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 이 개장 전 거래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요동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 이 시세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결국 이제 프리마켓 거래량 또 거래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요. 이 대체 거래소의 이제 출범 후 3주간 이제 거래 대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8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이 중에서 이제 개인이 약 한 7천억 원 넘게 차지를 했는데 전체의 98%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 때문에 시세 왜곡이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제 넥스 트레이드에 따르면은 출범 후 3주간 프리마켓의 이제 최초 가격이 이 한 주에 의해서 상한가와 하한가로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체결된 사례가 총 14개 종목에서 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개장 전 거래되는 프리마켓은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대체로 좀 적은 시간대에서 이 특정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주씩 상한가 매수 아니면은 하한가 매도 주문을 하면은 해당 가격이 그대로 메인 마켓에서 일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거래소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거래량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첨언도 달았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이제 거래량 부족으로 생기는 이런 시세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들과 시장 조성자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네. 이 대체거래소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현실이고요. 실제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들에게 주는 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이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 9개 증권사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자 계약을 체결하면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증권 거래세가 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 그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거래소 내에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좀 비슷한 이런 사례를 이제 대체거래소는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좀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의 이 시장 조성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이 시세 왜곡 현상이 불가피한 겁니까? 일단 거래되는 종목이 늘면 늘수록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참여도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예를 들면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돼 가지고 110개에서 350개로 종목이 확대됐잖아요. 그때 거래 대금이 첫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는 종목 확대 전인 이제 21일 거래 대금에 비해서 1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 같은 기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각각 1,300억 원, 1,500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500억 원 더 늘었습니다. 이 오는 31일 총 800개의 종목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 확대 효과는 더 클 수 있는 대목이겠죠. 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5%룰 때문인데요. 이 룰은 대체거래소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하면은 이길 거래가 중단되는 이 거래 제한 폭입니다. 이 개별 종목의 경우 30% 기준이 적용되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의 메인 거래소 지위 보호 그리고 뭐 투자자들에 대한 뭐 안전성 이런 것을 내걸면서 이 룰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거래량 등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